우선 해밍웨이의 생애입니다. 어니스트 밀러 해밍웨이는 1899년 7월 21일 날 일리노이스에서 태어났는데요. 그 아버지 가족들이 스포츠를 하는 걸 굉장히 좋아했어요. 그래서 어린 시절에 그 주변에 있는 그 캐빈 이렇게 통나무집 같은데 미시간에 있는 통나무집에 가서 많은 시간을 보냈다라고 합니다. 거기에서 사냥하는 거, 또 낚시하는 거 이런 것들을 많이 해서 그때부터 이제 해밍웨이가 어떤 이런 자신의 그 어드벤처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것들에 노출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에 로컬 신문사에 지방 신문사에 취직을 해서 거기에서 이제 스포츠 칼럼을 쓰는 기자가 되었고요. 거기에서 이제 신문같이, 신문은 알다시피 장식적인 문장들은 다 삭제를 하잖아요. 아주 명확하게 그 사실들을 보고해야 하기 때문에 어느 면에서는 약간은 건조한 그런 말투가 될 수 있는데, 여기에서 많은 것을 배웠다라고 나중에 해밍웨이가 얘기를 합니다. 그런 다음에 1918년에 그 세계 1차 대전에 참가하게 되는데, 이탈리아 군대에서 그 앰뷸런스를 모는 그 운전사를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큰 부상을 당하고 병원으로 실려가게 되는데, 거기에서 이제 간호사를 만났는데 그 이름이 아그네스 폰 크로스키라는 여자를 만납니다. 그래서 이 여자에게 이제 나을 때쯤에서 청혼을 하게 되죠. 그리고 그 여자가 청혼을 받아들였는데 얼마 있다가 다른 남자랑 그만 그 도망가 버리게 되죠. 그래서 이제 약간의 충격을 받게 되는데, 그런 다음에 이제 그 미국으로 돌아와서 다시 그 신문사에서 일을 하다가 첫 번째 부인인 힌들리 리차슨이라는 여자를 만나게 됩니다. 여기서 이 토론토 스타라는 이 잡지사, 그 신문사에서 해외 파견 근무를 하게 돼서 파리로 오게 되죠. 거기에서 그 첫 번째 부인하고 예를 들면 스페인의 유명한 두 축제인 산페민이라는 그 곳에서 그 축제에서 이제 많은 시간을 보내고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경험이 그 경험을 바탕으로 쓴 첫 번째 소설이 The Sun Also Rises, 즉 태양은 또다시 떠오른다, 이런 건데, 이 소설에서는 그 잃어버린 세대, Lost Generation의 어떤 여러 가지 형태들이 나타나는데, 끊임없이 방황하고 끊임없이 어떤 그 쾌락을 추구하죠. 그러면서 어떤 의미도 찾지 못하고 밤에는 악몽을 꾸고, 물론 그 소설에 보면 이제 그 낚시하는다든가 아니면 투 장면 같은 것이 나오는데, 그 장면이 나올 때는 이제 다시 건강해지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그 첫 번째 부인하고의 그 경험이 이런 소설이 됐고요. 앞에서 우리가 그 앰뷸런스 운전사가 되었다가 이제 부상을 당했던 그 경험으로 10년 뒤에, 그러니까 1928년에 Farewell to Arms, 무기여 잘 이끌어라는 소설을 완성하게 됩니다. 한 10년 정도 걸린 거죠. 자기가 쓰고 싶었던 것들을요. 그런데 이 두 번째, 이 두 번째는 아니고 이 유명한 소설을 쓰고 나서 쓸 때쯤에서 두 번째 부인을 만납니다. 다시 말해서 첫 번째 부인하고 이제 거의 헤어지게 되죠. 그래서 두 번째 부인인 폴라인 파이퍼와 만나게 되고요. 그런 후에 이제 뭐 플로리다 키 웨스트로 다시 이주를 해서 뭐 그 이주를 하고 뭐 그러는데 1937년에 스페인 내전에 이제 종군 기자로 참석했고 그 경험을 바탕으로 그 소설을 쓰는데 그 결과가 바로 For Whom the Bell Tolls, 누구를 위해서 종을 울린가, 이 존단의 성시, 그러니까 홀리 소넷의 한 부분입니다. 그 한 구절을 떼어봐서 이제 아직도 우리는 쌓을 가치가 있는 세상에 살고 있다라는 뭐 그런 이야기를 이 소설에서 하고 있는데, 결국은 그 독재에 맞서서 그 싸우는 인물에 대해서 글을 쓴 거죠. 이 종군 기자를 하던 중에 그 같은 기자인 마사 겔혼을 만나서 이제 세 번째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소설은 플리처상, 지금 미국에서 가장 권위 있는 그 상이잖아요. 여기에 이제 그 노미네이트 됩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상을 받지는 못했죠. 그러다가 이제 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고 그때 또 이제 종군 기자로 참석해서 예를 들면 노르망디 상륙작전 이런 것들을 직접 보게 됩니다. 여기서 또 다른 이제 기자를 만나는데 이 메리 웰스라는 여자를 만나서 이제 네 번째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해밍웨이는 4번 결혼을 하게 되죠. 그런 뒤에 그 1951년 이 사이에 37년과 51년 사이에 소설을 쓰긴 했지만 그렇게 주목을 받지 못했어.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해밍웨이는 끝났다 이런 얘기가 돌 정도였는데, 이제 그 1951년에 중편 소설 정도죠, 그죠? 그 노인과 바다를 쓰게 되죠. 그래서 지금 여기 내용은 다 아시겠지만 뭐 이렇게 산티아고라는 그 노인이 바다에 가서 80일 동안 그 분투하는 내용이죠. 그러면서 거기에 보면 이제 야구 얘기도 나오고 여전히 스포츠 얘기를 많이 하게 되는데, 그러면서 인간이 어떻게 그 자기의 그 어떤 인내와 그 고귀함을 유지할 수 있는가 하는 얘기를 적고 있는데요. 이걸 통해서 결국은 플리처상을 받게 되고, 더 나아가서 해밍웨이가 54년에 노벨상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 작품이 어떤 의미로서는 해밍웨이의
절정에 이른 그런 순간을, 가장 영광스러운 순간을 보여주지만, 동시에 삶으로 볼 때는, 개인적인 면에서 볼 때는 이때부터 굉장히 이제 어떤 병 때문에 고생을 합니다. 예컨대 집안 내력인 우울증에 시달리고, 또 아프리카 같은데 이런 여행을 하면서 이제 비행기가 추락하면서 뭐 거의 죽을 뻔해서 그러면서 이제 얻은 부상이라든가, 그때는 비행기가 작았기 때문에 추락해도 살고 그랬죠. 지금 같으면 뭐 당연히 죽었겠지만, 어쨌든 그래서 그런 상태에서 이제 굉장히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냅니다. 그런 중에서도 이제 자기의 이제 회고록 같은 Movable Feast라는 그런 작품도 쓰고, 그러다가 1961년 7월 2일 날 그 자살을 하게 됩니다. 그 아이다호 주에 살다가 이제 이렇게 자살을 한 것이죠. 헤밍웨이는 그 후대 작가들에게 많은 영향을 끼쳤는데, 두 가지 면에서 영향을 끼칩니다. 첫 번째는 그의 그 딱딱한 하드보일드 스타일이라고 하는, 말 그대로 남성적인 그런 면이 보여주는 그 문체 때문입니다. 가능하면 자신의 어떤 그 감정을 드러내지 않으려고 하고, 그리고 모든 것들을 이제 어떤 상황이나 주변 환경을 통해서 이제 간접적으로 드러냅니다. 우리가 그 20세기의 모더니즘 그 운동 중에 이미지즘이라는 그 시 운동이 있는데,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가능하면 그 장식적인 말들을 다 삭제하고 본질 자체로, 사물 자체로 다가서야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어쩌면 소설에서 이런 그 시약을 가장 잘 구현한 작가가 해밍웨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 해밍웨이가 후대 작가들에게 영향을 미친 것은 그의 어떤 그 삶입니다. 즉 모험을 즐기는 그런 삶이죠. 이런 것들은 단순히 그냥 모험 때문에 그 작가들에게 영향을 주었다기보다는 잃어버린 세대가 자신들의 어떤 그 트라우마를 잊기 위해서 방황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기 때문이죠. 잠시 동안에 어떤 그 건강함을 이런 모험을 통해서 얻지만, 다시 이내 거기에서 정착하지 못하고 또 다른 데로 가게 되는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게 됩니다. 아마 해밍웨이가 4번이나 결혼을 했던 것도 정착하지 못하는 이런 그 로스 제너레이션, 즉 잃어버린 세대의 그 하나의 현상 중에 일부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 다음에 그 잃어버린 세대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트루드 스타인, 파리에서 유명한 그 작가인데요. 당시에 예컨대 피카소나 파운드라든가 제임스 조이스, 해밍웨이, 피츠제럴드 이런 이제 사람들이 모여서 같이 여러 가지 예술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그 중에 이제 거트루드 스타인이 일종의 데모 역할을 하게 되는데, 이 거트루드 스타인하고 해밍웨이가 대화하던 중에
스타인이 자기가 그 차고에서 일하는 그 메케닉한테 들었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메케닉이 You are all lost generation 이라는 말을 했다라고 합니다. 즉 당신네들은 전부 다 잃어버린 세대야 이런 말을 했는데 이게 사실인지 그 정확한 건 아니지만 어쨌든 거트루드 스타인이 그런 말을 했고, 그래서 그 말을 그 해밍웨이가 The Sun Also Rise의 그 서문에 그 표제로 썼기 때문에 이제 그 뒤로부터 그 자기 나라를 떠나서 유럽에서 그 여러 곳을 방황하는 그런 일군의 작가들을 로스 제너레이션 작가라고 이제 칭하게 됩니다. 특히 이 작가들은 1차 세계대전이 끝난 바로 직전에 그 활동을 활발하게 활동했던 작가들을 말하는데요. 보통은 미국 태생이지만 미국에 있지 않고 유럽에 와서 그 자신들의 그 어떤 그 조국이 아니라 유럽의 문화를 접하려고 했던, 그것들을 받아들이려고 했던 그런 인물들을 말합니다. 예컨대 여기서는 해밍웨이나 피츠제럴드, 그리고 T.S. 엘리엇이나 에스라 파운드 같은 이런 인물들을 얘기합니다. 알다시피 그 해밍웨이와 피츠제럴드는 여전히 미국 시민권을 갖고 있었긴 했지만 T.S. 엘리엇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는 영국 사람이 되죠. 영국 시민권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또 워낙 세계적인 중요한 시인이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미국 시인이라 그리고 영국에서는 영국 시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둘 다 맞는 말이죠, 사실은. 그 다음에 에스라 파운드는 미국 출신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나중에는 그 2차 세계대전 때 이탈리아 편을 들어서 결국 반역죄로 그 기소되기까지 했던 그런 인물들이죠. 예, 이 로스 제너레이션은 특히 인간의 진보에 대한 어떤 가치라든가 신념을 잃어버린 그런 세대라고 있습니다.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많은 사람들이 인류는 지속적으로 더 나은 곳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으며 진보라는 것은 불가피하게 인간의 어떤 그 운명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난 뒤로부터 인간의 이성이 얼마나 잔인할 수 있는가, 인간이 다른 인간을 아무 이유 없이 죽일 수 있다라는 이런 생각들 때문에 진보에 대한 어떤 가치, 신념 같은 것들을 잃어버리게 되죠. 그러므로서 이런 그 작가들은 무의미 속에서, 어떤 절망 속에서 일시적인 어떤 쾌락을 추구함으로써 도피하게 되죠. 그 우리가 빼앗긴 드레도 보문호는가에서 그 이상화가 어떤 그 쾌락 같은 것들을 이야기를 함으로써 잠시 동안 어떤 조국의 현실 같은 것에서 도피를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이런 작가들은 자신들이 견딜 수 없는 이런 그 절망감을 잠시 동안의 쾌락으로 이겨내려고 하죠. 그렇지만 그런 것들은 쾌락은 지속적인 어떤
치료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계속해서 다른 곳, 다른 쾌락, 다른 만남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다음에 1차 세계대전에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차 세계대전은 이전의 다른 전쟁하고는 크게 다른데, 그 이유는 그 기계가 발달함으로써 이동 수단이 굉장히 많아졌고, 그리고 빠른 시간 동안 다른 곳으로 이동할 수 있게 되어서 예컨대 비행기라든가 자동차 같은 것들이 많았고, 이걸 통해서 또 대량 학살을 가능하게 했고, 그다음에 살상 가스를 사용해서 많은 사람들을 죽이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가장 그 충격적인 것들은 바로 그 참호 전투인데, 우리가 영화 속에서 1차 세계대전을 묘사하는 것들을 보면 이제 참호에서 상대방에게 총을 쏘죠. 그러다가 이제 돌격하면 많은 그 병사들이 일시적으로 한꺼번에 몰려 나와서 이제 그 참호로 뛰어들게 돼서 거기에서 이제 사람들을 찔러 죽이는 그런 것들을 보게 되죠. 이 참호 전투가 그렇게 충격적인 이유는 바로 그 눈앞에서 서로를 얼굴을 대면하면서 싸웠다라는 것이죠. 그것도 이제 굉장히 잔인하게 한꺼번에 1대1 대결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달려들어서 싸우는 이런 모습 때문에 굉장히 그 뭐랄까 충격이 컸죠. 그래서 이런 이제 그 잃어버린 세대인 해밍웨이가 1933년에 쓴 킬리만자로의 눈은 여러 가지 면에서 그 해리를 중심으로 그의 그 플래시백을 통해서 그 이런 잃어버린 세대의 어떤 생활 태도를 보여주고 그 곳에서 어떤 자신의 구원을 추구하는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이 소설에서 해리는 굉장히 그 다양한 삶을 살게 됩니다. 유럽 여러 군데를 여행을 하고, 또 그 군인으로서 그리스 터키 전쟁에 참여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수많은 여성들을 만나서 하룻밤 사랑을 나누기도 하고, 또 수많은 그 경험 속에서 그 자신을 잊고 살기도 하죠. 다시 말해서 아주 그 게으르고 그 안락한 삶 속에서 자신의 재능을 글쓰기의 재능을 서서히 낭비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마지막 이 소설의 장면에서 해리는 킬만자로의 그 정상을 향해서 비행기를 타고 가는 환상을 꿈꾸는데요. 여기에서 그 해밍웨이의 소설의 중요한 주제인 그 산 위와 아래 대비가 되는데요. 산 위는 어떤 그 신들이 살고, 그리고 그 곳에는 어떤 그 순수함과 영혼 불멸성 또는 어떤 구원, 이런 것들을 그 갖고 있는 그 곳이라면, 이 아래쪽은 타락하고 그리고 또 그 방황하고 어떠한 의미 없는 그런 삶을 사는
곳을 상징하게 됩니다. 그래서 해리는 그 마지막 순간에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그래도 자신이 구원받을 수 있는 여러 가지 행동을 선행을 했다라는 것들을 이제 깨닫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그 어떤 구원을 원하게 되죠. 물론 이제 그 결국에는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이라는 것도 스스로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이 소설의 표제에 나왔던 그 정상에서 죽은 킬리만자로의 정상에서 죽은 표범과 같은 그런 그 자신을 그런 자신을 만들고 싶어 했는데 마지막 장면에 환상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이루려고 합니다. 그의 해리의 플래시백에 보면 여러 가지 선행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예를 들면 윌리엄슨에게 했던 그 몰핀을 마지막 자기가 갖고 있는 몰핀을 준다든가, 아내에게 거짓이긴 하지만 사랑한다고 얘기한 것이라든가, 또는 플래시백을 통해서 자신의 삶을 다시 되돌아보는 행위를 통해서 자신이 쓰지 못한, 실제로 글로 쓰지는 못했지만 최소한 의식으로는 다시 써가는 그런 행위라든가, 또 그 파리에서 젊은 시절에 가난했지만 어떤 그 생산적인 글쓰기를 했던 기억들,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자신도 그렇게 그 많은 그 생애의 낭비를 했지만 구원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들을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해리의 아내인 헬렌 같은 경우에는 대단히 그 현실적인 여자이고, 해리의 삶에 그 어떤 그 유머 같은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 해밍웨이는 헬렌에게 어떤 입체적인 그 백그라운드, 배경을 보여주는데요. 예컨대 이 헬렌은 첫 남편과 굉장히 행복한 생활을 하다가 남편이 죽고 난 다음에 그 고독감 그리고 외로움 같은 것들을 잊기 위해서 독서라든가 승마 같은 것에 빠지고,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여러 남자들과 그냥 하룻밤의 관계로 계속 전전하게 됐죠. 그러다가 이제 성인 다 큰 자식들이 그 중에 한 명이 비행기 사고로 죽게 되자 이제 더 이상 이런 삶을 유지할 수 없게 되고, 그래서 이제 그 지속적인 관계를 원하게 되고, 그런 가운데 해리를 만나게 됩니다. 이 해리와 결혼하게 된 계기는 그의 어떤 그 글쓰기에 대한, 소설에 대한 매료 때문이기도 하고, 또한 그의 어떤 그 모험을 즐기는 그런 생활 태도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기에서 헬렌은 진정 그 해리를 사랑하고 아낀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소설에서 알 수 있습니다. 그것에 비해서 해리는
어떤 의미에서는 헬렌의 부를 사랑하지 진정 사랑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럼에도 해리는 물론 그 헬렌의 여러 가지 장점들을 존중은 합니다. 그래서 해리와 헬렌의 관계를 우리가 살펴보면 그 소설이 시작되자마자 이 두 인물이 갈등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해리는 이제 내가 죽게 되었으니까 더 이상 나에게 신경 쓰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제 트럭이 올지도 모른다라고 얘기했을 때 이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I don't give them about truck 이렇게 얘기합니다. 트럭에 대해서 알게 뭐야 이런 식으로 얘기한다든가 You give them about so many things I don't 라고 얘기해서 내가 갖고 있는 거 너 너무 많은 것들을 나에게 주었지 라고 이제 비꼰다든가 Don't be silly I'm dying now 그런 짓 해봤자 아무 소용없어 난 지금 죽어가고 있을 뿐이야 이런 식으로 얘기한다든가 해서 말을 굉장히 퉁명스럽게 하고 또 굉장히 그 상대방에게 상처를 줄 수 있는 말들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말들이 물론 그 해리가 그 마초적인 기질 때문에 나온 말이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 또 한편으로서는 어쩌면 자신이 이제 죽어가게 가고 있고 결국에는 헬렌이 혼자 남게 되니까 그 뒤에 홀로 살아 남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정을 떼는 과정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리가 하는 말이나 행동이 자세히 들여다보면 어떤 악의가 별로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예컨대 앞에서도 얘기한 것처럼 그 헬렌이 그 영양을 사냥하러 갔고 그래서 영양을 잡아왔을 때 참 사냥 솜씨가 좋군이라고 칭찬한다든가 또는 better put your mosquito boots on 모스키토 모기 장화를 신는 것이 나을 것 같은데 라고 얘기한다든가 그래서 이제 예컨대 아프리카에서 그 모기한테 잘못 쏘이면 그 말라리아에 걸리기 쉽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걱정한다든가 이런 것을 봐서는 분명히 해리도 헬렌에 대해서 어느 정도 배려를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이게 거짓이긴 하지만 이렇게 얘기했죠. I love you really. You know I love you. 라고 얘기를 합니다. 내가 당신 진짜 사랑해. 내가 당신 사랑하는 거 알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게 되죠. 그럼으로써 이 헬렌과 해리의 관계를 단순히 그 중호의 관계로 볼 것이 아니라 사랑하긴 하지만 서로 헬렌은 그 전적인 어떤 그 헌신을 보여주고 해리는 그 정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자신의 의무를 남편으로서의 의무를 다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네, 이 소설에서 그 플래시백이 많이 나오는데요. 6개 현재의 장면하고 5개 플래시백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 플래시백은 현재 장면하고 구분하기 위해서 이탈릭체로 되어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그 많은 모더니즘 그 소설들을 보면 의식의 흐름 수법을 이런 식으로 그 이탈릭체로 사용해서 이렇게 구분하는 경우가 많죠. 그 전통을 마찬가지로 해밍웨이는 따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밍웨이 소설 중에서 이렇게 플래시백을 사용한 것은 거의 없는데 특이한 소설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 플래시백을 통해서 우리는 그 해리가 어떤 과거의 삶을 살았고, 그리고 어떻게 흥분된 그리고 멋진, 그렇지만 굉장히 고통스러운 그런 삶을 살았는지를 알 수 있게 되고, 또한 그가 그의 직업이 무엇이고, 그리고 그가 진정 삶에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즉 그의 글쓰기에 관한 여러 가지 명상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또한 이 소설에서 주인공인 해리가 단순히 집안에서 방 안에서 글만 쓰는 사람이 아님을, 굉장히 바깥에서 모험을 좋아하는, 즐기는 그런 인물임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이 플래시백은 특히 이 소설에서 중요한데, 많은 주제들이 한꺼번에 들어와 있습니다. 예컨대 잃어버린 사랑이라든가 어떤 섹스에 관한 얘기라든가 거함에 관한 거든가 복수, 전쟁, 이런 수많은 주제들이 이 플래시백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고요. 여기에서 예컨대 쾌락주의와 연민, 그리고 끝내지 못한 자신의 어떤 일, 예를 들면 글쓰기, 이런 것에 대한 이야기들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소설에서 플래시백이 없다면 이 소설의 매력의 거의 대부분이 사라진다라고도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이 소설에서 우리가 이탈릭체로 되어 있음으로 해서 현재와 그 플래시백 사이에 구분을 하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 해밍웨이는 즉각적으로 이게 현실인지 또는 회상인지를 보여주는 장치를 합니다. 예컨대 해밍웨이가 지금 있는 장소와 인물들을 끊임없이 상기시키죠. 예를 보면 Now in his mind he saw railway station at Karachi. 터키에 있는 어떤 역을 보여주면서, 예를 들면 Now in his mind라는 말을 사용함으로써 이제 회고하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 알 수 있다든가, 그 다음에 그곳에서 돌아올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He asked the woman who was sitting by him in canvas chair now in Africa. 그래서 아프리카라는 것을 강조하고 옆에 앉아 있는 그 여성, 즉 헬렌의 얘기를 함으로써 이제 다시 현실로 돌아왔다라는 것, 이런 것들을 보여주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플래시백은 우리가 모더니즘 소설에서 어떤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내면의 실제성 같은 것들을 잘 보여주게 되죠. 그래서 지금 이 해리가 겪고 있는 생각들을 적나라하게 사실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특히 이제 죽어가고 있는 인물인 해리가 자신의 과거를 회상하는 모습은 여러 가지 면에서 지금 현재 해리에게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그 머릿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을 굉장히 사실적으로 재현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플래시백을 통해서 우리는 해리가 치열하게 살았다라는 것을 알게 되고 해리의 삶에 대해서 좀 더 깊이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특히 이 플래시백에서 강조되는 것은 그가 그렇게 치열한 삶을 살았고 그가 그렇게 그 글로 쓰고 싶어 했던 것을 결국에는 쓰지 못했다라는 자괴감을 느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가 죽어가면서 해리가 죽어가면서 가장 고통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과거에 그 어떤 사건들, 자신이 이해될 때까지 기다렸던 그런 사건들, 또는 어떤 방탕한 삶 때문에 글을 쓰지 못했던 그런 것들, 그래서 자신의 삶을 그 낭비했다라는 그런 생각과 후회가 지금 교차하는 그런 어떤 감정과 그 심리적 상태를 잘 보여준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소설에서 플래시백이 5번 나온다고 했죠. 물론 맨 마지막에 비행기를 타고 킬리만자로의 정상으로 올라가는 그 부분을 빼고 5번입니다. 그래서 이 플래시백을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죠. 각 플래시백은 나름대로의 어떤 그 주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 플래시백은 어떤 상실감을 보여주고 있는데, 특히 전쟁이라든가 삶에서 그 느끼는 그런 상실감인데요. 예컨대 그 전쟁에서 그 느끼는 절망감, 또는 주변의 어떤 그 경제적 상황 때문에 느끼는 절망감, 이런 것들을 보여주게 됩니다. 예컨대 그리스와 터키 사이의 전쟁에 관한 이야기라든가, 또는 바커라는 그 조종사가 그 오스트레일리아 열차를 폭파하고 나서 그 오스트레일리아에 있는 그 식당에 들어가서 자기가 폭파했다는 거 자랑하는 굉장히 위험한 일이긴 한데, 그런 얘기라든가, 또는 볼라스버그라든가 알버그라는 곳에서 그 스키를 타는 그런 장면들. 그래서 거기에서는 흥미롭게도 여기서는 어떤 굉장히 그 즐거운, 그리고 건강한, 어떻게 보면 이 회상에서 가장 그 행복했던 그런 순간들을 보여주게 됩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 곳에서 이제 어떤 전쟁이나 그 경제적 어려움에서 오는 상실감뿐만 아니라 자신이 이 소설을 썼어야 되는데, 그 당시에 그런 경험을 소설을 썼어야 되는데 하는 후회감에서 오는 상실감을 또한 첫 번째 플래시백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두 번째 플래시백은 외로움, 도피, 또 허무감, 그리고 자신이 그 이루지 못한
것, 특히 여자와의 관계에서 이루지 못한 어떤 것들, 이런 것에 대한 걸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예컨대 그 하룻밤 그 여자와 보내기 위해서 그 서로 다른 군인하고 주먹 다짐을 한다든가, 또 이것 때문에 자신의 결혼 생활이 그 망쳐진다든가, 이런 이제 여러 가지 얘기를 하게 됩니다. 또 다른, 그래서 여성을 얻지 못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다른 그 허무감은 예컨대 해리하고 영국 군인이 서로 주먹 다짐을 하다가 그 터키 군인들에게 쫓겨갖고 이렇게 도망갔지만 결국에는 거기에서 들키는 그런 이야기라든가, 또 이런 자기의 허무감을 잊기 위해서 그 술을 잔뜩 마신다든가, 하룻밤 관계를 계속해서 유지한다든가, 또 마약, 오피엄, 그리고 또 그 여기서 다다이즘의 창시자라고 할 수 있는 트리스탄 짜라를 만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다다이즘도 사실은 우리가 문학사에서 이제 중요한 아방가르드 운동 중에 하나인데, 이 헤밍웨이는 이걸 싫어했죠.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 어떠한 그 의미를 갖고 있지 않고 그냥 우연에서 전부 다 만들어지는 그런 것. 예컨대 다다이즘이 시를 쓰는 방법 중에 하나가 신문지를 잘라갖고 기사들을 자르고 신문의 어떤 그 구절들을 잘라갖고 모자에 넣고 거기를 막 흔든 다음에 그걸 꺼내서 그 순서대로 붙이면 시가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말 그대로 굉장히 그 우연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그런 시를 얘기를 했는데, 여기서도 이제 어떤 그 무의미함, 이런 것들을 보여주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두 번째 플래시백에서는 그 상실감, 외로움, 그리고 여기에서 도피하려고 하는 경향들, 그렇지만 결국에는 여전히 허무감에 빠질 수밖에 없는 이런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세 번째 플래시백인데요. 여기서는 파괴와 그 파괴 뒤에 오는 지속적인 상실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또 이거와 대비되게도 가난 속에서 어떤 생산과 행복감을 가졌던 그런 시절에 대한 기억, 이렇게 두 가지가 대비돼서 나오게 되죠. 예컨대 그 해리는 자신의 할아버지가 이제 사냥총을 굉장히 좋아했는데 어느 날 불이 나서 이 집이 전부 다 타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이 집을 지었지만 그 못 쓰게 된 총을 그대로 두죠. 그리고 이 총을 다시 사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서는 다시 어떤 과거의 것들을 다시 짓고, 또 이것들을 그 형태상으로는 회복할 수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여전히 흔적으로 남아서 결코 그 원래대로 되돌릴 수 없는 흔적, 상실감을 남긴다라는 것들을 보여주게 됩니다. 또 한편 다른 이야기 중에 하나가 트리버그라는 그 곳에 있는 호텔에 주인이 결국에는 인플레이션 때문에 그 호텔 그 물품들을 살지 못해서 파산함으로써 자살하는 이야기를 담고 있는데요. 그 전에 이런 물품들을 사놨어야 되는데 그때 돈이 없어서 못 사놓게 됨으로써 이제 파산하게 된 거죠. 그래서 결국 이 주인의 자살은
일종의 그 파괴를 상실을 보여주는 것이죠. 물론 그 뒤에도 호텔은 계속 남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주인은 계속해서 죽은 상태로, 그래서 다시는 되돌아올 수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앞에 할아버지의 그 사냥총들이 전부 다 파괴돼서 다시는 회복하지 못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또 한편으로 이런 상실감에 대비되는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파리에 있을 때, 젊은 시절 때 굉장히 가난해서 호텔의 옥탑방 같은 데서 살면서 그 주변에 있는 그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을 이제 관찰하고 그들에게서 이제 많은 영감을 얻어서 소설을 썼는데, 이것들이 굉장히 그 자신의 만족감을 주었고 자신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가난하지만 행복했던 시절입니다. 이때 폴 베를렌, 그 상징주의 유명한 프랑스 시인이죠. 이 시인이 그 궁핍한 생활을 끝에 결국에는 죽게 되는 이야기를 언급하게 되는데, 이렇게 죽기는 했지만 그래도 그 문학에 있어서는 굉장히 풍요로움을 낳았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해리는 자기의 삶이 그 부인의 부 때문에 안락하고 안정된 삶을 살았지만, 이것이 자신의 어떤 글쓰기의 그 능력, 잠재력을 파괴했음을 여기서 이제 보여주는 것이죠. 물론 해리는 그 자신이 헬렌을 선택하지 않았다면 또 다른 부유한 여자를 선택했을 것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헬렌을 비난하지는 않습니다.